하나, 둘, 셋, 넷. 소영, 성원 소리 들려요? 잘 보이세요? 자, 소리들 잘 들려요? 오케이. 자, 오늘은 기체 부분 할 텐데 그거 교재가 혹시 내가 어제 저녁에 올려가지고 혹시 그거 복사하기가 좀 어려웠다면 그거 당장 교재는 없어도 돼요. 내가 필기하는 것만 쭉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교재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필기로만 쭉 한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보자. 그래서 필기 어디가 필기만 쭉 하시면 돼요, 그렇죠? 필기. 자, 오늘 해볼 건 그 기체 중에서도 바로 요 실제 기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리얼 개수고 우리말 번역은 실제 기체. 자, 그럼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이건 잘 알죠? 예를 들어서 PB는 nRT. 이거는 뭐 사실 지금 일반학 과정이 아니라 뭐냐면 옛날에 화학 1, 2, 3 할 때도 이게 뭐 충분히 배웠을 거고 아니면 뭐 중학교 때부터도 배웠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말고 요거로 정의되는 게 요거로 표현되는 게 이제 아이디얼 기체, 이상기체인데 그거 말고 실제 기체가 어떤 성격인지 좀 살펴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선 앞서서 뭘 한번 해봐야 되냐면 이 P 보이는 nRT로 표현되는 이 아이디얼 가스의 성격을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상기체라고 하는 건 스스로 크기가 없습니다. 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서 이 이상기체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한 기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스스로 크기가 없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건데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사실은 좀 논리적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식의 전개 편리성을 위해 이상기체는 자체 크기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주거든요. 여하튼 이상기체의 성격은 첫 번째 자체 크기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이것이 또 이상기체의 중요한 성격입니다. 여기 보시면 interaction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바로 상호작용이죠. 그게 no, 없다는 얘기인데 상호작용은 사실 뭐 아니면 뭐입니까? 바로 인력 아니면 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체 분자 사이에 인력 청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상기체다. 이게 또 두 번째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상기체는 인력 청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도 나타나질 않죠. 바로 그 유명한 위치 에너지. 이게 또 0이 됩니다. 위치 에너지라는 게 인력, 청력을 적분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인력이나 청력이 없으면 0이잖아요. 0을 적분하면 0이 되니까 위치 에너지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상기체는 인력이나 청력이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상기체는 완전 탄성 충돌합니다. 자, 완전 탄성 충돌을 물리학 시간에 배우면 그 운동량 배우면서 곁다리로 뭐 탄성 계수 뭐 이렇게 하면서 완전 탄성 충돌을 배울 수 있거든요. 커리큘럼상. 근데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도 좋지만 이 완전 탄성 충돌을 조금 더 편리하게 표현을 해주면, 쉽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충돌 시에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사실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지만 이런 말을 자꾸 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실제 생활에서 정말로 에너지 보존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사실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거의 100%예요. 100%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 상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엄밀하게는 에너지 보존이 되겠지만 에너지라고 하는 게 워낙 사방팔방으로 분산이 돼서 그걸 다 끌어모을 수가 없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처럼 아주 큰 물리적 충돌 사고가 있을 때 그냥 차하고 차가 부서지고 거기 이제 사람들이 약간 다칠 수 있고 하는 그걸 넘어서 에너지가 어떻게 분산이 되냐면, 이 자동차 바퀴가 구르면서 지면이랑 마찰도 있을 거고요. 공기를 가르면서 오는 공기하고의 마찰도 있고요. 쾅 충돌하면서 소리 에너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마찰이 열로 바뀌는 열 에너지 등등 충돌 시에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 형태로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들이 분산됩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으로 흩어진 에너지, 소리로 분산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사람들이 다 끌어모아서 에너지 보존이 된다라고 보여주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사실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말을 쓰지만 실생활에서는 에너지 보존되는 시스템을 거의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상기체는 에너지가 보존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이상기체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성격들인데, 이때 실제기체 얘기하면서 왜 이상기체 얘기를 하느냐? 바로 실제기체와 이상기체가 서로 반대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상기체 때문에 이상기체를 정의하고자 한 게 아니고 실제기체의 성격을 알기 위해 이상기체를 정의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기체는 뭐다? 스스로 크기가 있는 거죠. 자체 크기가 있고요. 그 다음 인력, 청력 같은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기체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는 에너지 보존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되긴 될 텐데 워낙 에너지가 사방팔방으로 분산돼서 그걸 실험적으로 보여주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실제기체의 성격을 알기 위해 이상기체를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안 끊기고 잘 들리죠? 소영아, 성원아, 잘 들리고 잘 보여요? 잘 들리고 잘 보여요? 네, 오케이 됐죠? 네, 오케이 됐다. 이게 애석하게도 지금 강의실에 아무도 없거든요. 나 혼자 스트리밍 하는 건데 혹시나 영상이 이상하면 여기 친구들이 있으면 친구들한테 연락하면 되는데 아무도 안 와가지고 학원에 전화해 주시면 돼요. 학원에 전화하면 학원에서 달려와서 알려주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면 학원에 전화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아마 잘 갈 것 같아요. 좋았어. 가자.
자, 원래 표현으로는 compression factor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압축 인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압축 인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보통 쓸 때 얘를 뭐라고 할까요? G로 많이 쓰고요. 의미는 PV over nRT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체의 경우 압력, 부피를 몰수, 기체상수, 온도 요거로 나누어 표현한 물리량을 컴프레션 팩터라고 하는데 이때 편의상 얘를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저기서 그 수리적인 등호 관계를 보면 난데없이 이렇게 된 거니까 보아하니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요거를 요렇게 치환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바로 몰러 볼륨이라고 하는 걸 정의하는데 쓸 때 VM이라고 쓰고 부피를 몰수로 나눈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몰러라고 하는 건 1몰을 뜻하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1몰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직역하면 1몰의 질량이라는 뜻이죠. 부피를 몰수로 나눠서 나타내는 거니까 1몰 단위의 질량이다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몰러 볼륨을 쓰느냐? 무슨 몰러 볼륨을 꼭 써야 되는 물리적 의미 같은 건 없고요. 편리성이에요. 이따가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부피 몰수를 따로따로 쓰는 것보다 묶어서 쓰면 수식이 조금 더 예뻐져요. 수식의 예쁨을 위해서 물리학자들과 수학자들이 이렇게 치환해서 몰러 볼륨이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그래서 어쨌건 컴프레션 팩터는 요거이거나 요거이거나. 자, 근데 이때 요 컴프레션 팩터는 크게 두 가지 값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이거나 아니면 1이 아니거나 이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1이다 1이 아니다 이게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 바로 이상기체. 자, 왜냐? 이상기체는 뭘 무조건 만족해요? PV인 nRT를 항상 만족하죠. 그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으니까 위에서 아래를 나누면 항상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기체가 아닌 애를 뭐라고 했어요? 리얼 게스, 실제 기체라고 했죠. 그럼 이 말은 1인 게 이상기체면 1이 아닌 건 누구겠어요? 실제 기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컴프레션 팩터를 정의하고 이 값을 구해보는 이유는 기준이 되는 이상기체 1로부터 값이 얼마나 변하냐로부터 실제 기체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Z는 어떻게 된다? 1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바로 실제 기체의 이런 말을 써요. 비이상성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비이상성 뭐 다르게 쓰면 실제성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묘하게도 실제성이다 이런 말은 안 쓰기 때문에 이런 말은 쓰진 않아요. 이상기체가 아닌 정도를 이 압축인자 G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압축인자가 실제 실험 결과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 자, 우선 이 압축인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요 사실 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 압축인자에 대한 해석을 할 때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1. 어디 갔어? 지우개. A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자,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 첫 번째는 바로 저압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이제 왜 알아봐야 되냐면 그 자연과 과학의 개념이나 생각만 있다는 거는 사실은 그건 좀 공허하거든요. 왜냐면 자연과학은 뭐를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 자연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연 자체에 대한 실험 데이터가 없는 이론은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는 void하다라고 해요. 네, void하다. 그러니까 그 meaningless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게 공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연과학의 생각이나 개념들은 실험으로 그것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상기체라는 생각이 이렇게 있는데 이 이상기체의 생각을 실험으로 보여줄 실험 데이터가 있어야 하지만 보시다시피 자체 크기가 없고 인력 청력도 없고 에너지가 보존되는 그런 이상기체가 실존하겠어요? 그런 건 없겠어요. 그런 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상기체에 대한 생각만 있을 뿐이지 이상기체에 대한 실험 데이터를 얻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즉 실험은 항상 이상기체가 아니라 실제 기체에 대해서만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딜레마인 거죠. 그런데 만약 이런 조건이 있다면 무슨 말이냐면 실험은 분명 실제 기체에 대해서 하는데 특수하게 조건을 잡아주면 그 실제 기체에 대한 실험 결과가 이상기체처럼 비슷하게 나타난다면 그것으로부터 이상기체의 개념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기체에 대한 연구, 이상기체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이런 조건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조건이 좀 크게는 두 가지가 있고 자세하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요즘 수능에선 이게 안 나오지만 내가 고등학생일 때는 이게 수능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수능에 실제 기체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면서 그 실제 기체가 어떤 조건에서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느냐를 고르게 하는 문제들이 정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는 수능에서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첫 번째는 저압 조건. 자, 왜 저압 조건이 중요하냐면요. 바로 첫 번째는 1. 자, 저압 조건은 다른 말로 얘기하냐면 부피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맞나요? 그럼 부피가 매우 크다. 그럼 이게 어떻게 여겨질 수 있겠어요? 바로 그릇 부피에 대해 기체 자체 크기가 무시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요 데이터 기억나죠? 22.4리터. 기체 1몰만큼 놓아놓으면 22.4리터가 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뭐 0도씨 1기압이긴 하지만. 그럼 이게 뭐냐면 기체 1몰을 모아다가 어떤 그릇에 넣어뒀을 때 그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 전체의 부피가 22.4리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기체 자체의 크기는 이게 이제 곧 나오겠습니다만 대략이에요. 뭐 기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략 0.01 리터 퍼 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체 자체의 크기는 우리 사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시적 그릇에 비해서 보통 1000분의 1, 10,000분의 1 수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압력이 낮다. 자, 22.4리터가 기체가 1기압일 때 22.4리터인데 압력이 더 낮아.
1기압이 아니라 만약에 0.1기압이면 224리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압력이 점점점 낮아지면 이 부피는 점점 커질 건데, 기체 자체 크기는 이건 변해요, 안 변해요? 이건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알갱이 자체 물질의 크기니까 그게 뭐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일정한데 저압 조건에서 부피가 커지면 이게 점점 커지니까 기체 그릇의 이 전체의 부피에 대해 기체 자체 크기를 정말 없는 거라고 가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누구랑 비슷해지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자체 크기가 없다는 첫 번째 조건이랑 일맥상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압 조건이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가 되는 요인 이유는 첫 번째, 자체 크기를 무시할 수 있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부피가 매우 큰 상황이라기보다는 두 번째는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저압 조건이면 부피가 매우 크기도 하지만 그럼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자 간 거리가 멀게 배치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건 저압이다, 부피가 매우 크다라는 건 저밀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기체 분자와 그 다음 기체 분자 사이 거리가 뎁다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에? 뎁다 멀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바로 분자 간 상호작용. 자, 상호작용이 뭐라고 했어요? 인력 아니면 청력을 상호작용이라고 했죠. 그게 분자 간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자 간 상호작용이 매우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력 청력은 거리에 관계하기 때문에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력이건 청력이건 커지는 거고요. 멀어지면 점점점 없어지는 거죠. 부피가 크거나 저압 조건인 저밀도 상황에서는 분자 간 거리가 멀어서 상호작용이 매우 작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상기체의 요 성격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저압 조건이 사실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가 되는 가장 보통의 조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저압 조건.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있냐면요. 바로 고온 조건입니다. 아잉 뜨끈뜨끈 고온 조건. 자, 그럼 고온 조건에서 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가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릇의 부피가 일정하면 분자 간 거리 역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어디까지나 분자는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이 있으니까 그 분자의 그 평균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릇의 부피가 일정하면 분자 간 거리 역시 일정하겠죠.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릇의 부피만 일정해지면 바로 분자 간 인력, 청력과 위치 에너지 역시 어떻게 된다? 변치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저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 인력, 청력 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바로 거리란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리가 가까우면 인력, 청력이 강하고 멀면 인력, 청력이 약하다고 했죠. 그러면 거리가 일정하면 그 인력, 청력이 일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위치 에너지는 인력, 청력을 적분한 표현이 위치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거리가 일정하면 인력, 청력도 일정하고 그래서 위치 에너지도 일정해진다는 얘기죠. 어떤 상황에서? 그릇의 부피가 일정하다고 하면. 아시겠죠? 자, 근데 이때 두 번째 이때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증가하면
자,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부피가 일정해도, 물론 일정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바로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왜 우리는 이런 수식 기억하고 있죠? VRMS라고 해서 3RT over M, 이런 수식이 있죠. 그래서 온도가 커지면 그 기체의 평균 속력이 빨라진다. 그리고 평균 속력이 빨라지는 만큼 운동 에너지도 커지겠죠. 뭐 할수록? 온도가 증가할수록. 그런데 뭐가 안 변해도? 부피가 안 변해도.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에이. 바로 고온 조건에서 운동 에너지에 비해 위치 에너지가 무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뭔 말이냐?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누구하고 누구를 더한 거예요? 바로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건데, 이게 이제 만약에 온도가 이압 하고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만약 현재 그릇 부피가 일정하면, 물론 그릇이 작아질 수는 있는데 그 온도를 올리면서 그릇을 작게 만들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보통 온도를 올리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은 온도하고 부피가 동시에 변하면 헷갈리니까 온도가 오를 때 부피는 일정하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말씀했던 것처럼 이 위치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 에너지는 커질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정도는 점점점 상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일정한데 얘는 계속 커져. 그럼 이때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어떻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를 무시하고 이 운동 에너지만으로 역학적 에너지를 대신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누구랑 또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상기체의 이 조건이랑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어디까지나 근사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고온 조건에서도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인 행동을 잘 보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완전 중요하다. 자, 그래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에, 자, 첫 번째가 뭐가 있었어요? 아까 썼다가 지웠지만 저압 조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 고온 조건이 있었네요. 그리고 수능에는, 내 시대 수능에는 또 라떼는 말이야 나왔네요. 네. 내 시대에는 수능에 이 두 조건이 문제로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수능에. 알겠죠? 그런데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하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 번째 보일 온도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 보일 온도 뭐냐? 얘는 약간 실제 기체에 대한 논리에 대한 수학적 뒷받침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뒤쪽 챕터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일 온도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하튼 저압 조건이거나 고온 조건이거나 아니면 보일 온도라고 알려져 있는 특별한 조건에서는 그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 두 개는 방금 말씀드린 거대로고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더 추가 설명을 할게요. 됐다. 자, 그러면 이 논리적인 사실을 토대로 앞서 언급했던 압축 인자가 실제 기체에서 실험 데이터 측면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 지훈아이 지우자 칠판. 에이 지훈아이 지훈아. 이야. 아니 5.2. 자, 우선 첫 번째 살펴볼 건 여기에는 이제 컴프레션 팩터를 이제 Z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럼 이제 그 쟤네들이 이제 실험 결과를 살펴볼 텐데 그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봤더니 압력이 있더라 이래요. 압력. 그 기체에 가해진 압력이 사실은 이 컴프레션 팩터의 중요한 요인인 것 같더라. 그럼 압력이 변하면 컴프레션 팩터도 변한다. 그런데 이때 곁다리로 영향을 주는 조건이 바로 사실 온도와 기체 종류가 있어요. 즉 온도가 변해도 사실 컴프레션 팩터가 변하고요. 기체 종류에 따라서도 컴프레션 팩터가 달리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이 컴프레션 팩터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막 많아서 어떻게 할 거다? 첫 번째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요. 그럴 때 기체 종류가 바뀌면 압력에 따라서 컴프레션 팩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줄게요. 자, 그 다음 오케이. 이런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뭐래도 관계없이 이 컴프레션 팩터가 계속 1인 녀석이 있네요. 얘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이상기체고요. 그 다음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파란색으로 표현한 애들이 있는데 그게 이상기체가 아닌 실제기체에서의 실험 결과예요. 즉 실제기체의 압력, 부피, 온도를 측정을 한 다음에 걔네들을 통해서 컴프레션 팩터를 계산했고 그걸 압력에 대해서 도시를 하면 파란색이 됐건 빨간색이 됐건 이런 패턴의 실제기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온도를 일정하게 두면 예시로다가 이제 어떻게 얘네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냐면, 자, 예를 들어 어디 있냐 데이터야.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럴 수 있어요. 이제 25도씨라고 고정을 하고, 예를 들어 지금 이 경우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기체 분자가 보통 수소기체 등이고요. 좀 내가 빨간색으로 그린 게 뭐 이렇게 메테인 분자이기도 하고요. 여하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것의 의미를 보면
자, 서로 다른 기체 종류. 서로 다른 기체 종류의 등온 조건에서 압력이 변할 때 Z가 어떻게 되느냐. 압력이 변할 때 Z가 어떻게 되느냐. 아시겠죠? 그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우리가 어떤 물리적 해석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여기서 중요한 물리적 해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요 언저리 영역에서 또 물리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여기. 저 네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물리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저 1, 2, 3, 4의 의미가 뭔지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자, 1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바로 Z 컴프레션 팩터죠. 이게 무조건 1로 수렴합니다. 언제? 압력이 0으로 수렴할 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흰색으로 표현된 이상기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파란색으로 표현됐건 빨간색으로 표현됐건 얘네들이 자 보세요. X축이 압력이니까 이리 가면 고압이고 요리 가면 저압인 거죠. 그럼 보시다시피 흰색이 됐건 파란색이 됐건 빨간색이 됐건 간에 이게 압력이 작아지면 압력이 0으로 수렴하면 뭐가 됐건 간에 어느 점으로 모인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 요 0,1 요 점으로 모든 데이터가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물론 압력이 0이면 그때는 사실 기체가 있는 거예요, 기체가 없는 거예요. 압력이 0이면 기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압력이 0일 때 실험 데이터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데이터들이 점점 조합이 될 때 데이터가 어디로 수렴하냐에 대한 건데 바로 모두 다 1로 수렴한다는 얘기죠. 모두 다 이상기체와 비슷한 성격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저압 조건이죠. 엄마나 저압 조건이 뭐였어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실제기체가 이상기체처럼 행동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 기체들도 압력이 낮아지면 컴프레션 팩터가 이상기체처럼 1로 수렴하게 된다. 라는 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자, 두 번째 2는 이겁니다. 이 두 번째 조건은 사실 엄청난 고압의 상황이에요. 그럼 얼마나 고압이길래 그러냐? 사실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제 실험 데이터를 활용해서 막 문제를 풀고 그러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를 안 써드렸는데 실제 실험 데이터의 숫자를 보시면요. 여기가 한 1000기압 정도가 돼요. 1000기압. 으아, 1000기압. 여러분 말이 1000기압이지 뭐 1000기압이 뭐 이런 거 상상이나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국소의 구간에 엄청나게 고압 조건으로 만들어서 나타나는 실험 결과라는 얘기라서 사실 우리가 1000기압 주변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기압은 대략 어디예요? 바로 여기가 0, 여기가 1000이면 바로 여기 이게 1기압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우리는 거의 이 부근의 그 압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기서 뭔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짐작하기는 어렵죠. 여하튼 아주 국소 구간에서 실험 데이터를 얻으면 이렇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초고압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바로 첫 번째 1
이 컴프레션 벡터가 커집니다. 뭐 할 때? 압력이 커질 때. 그래서 빨간 그래프건 파란 그래프건 뭐 메테인이건 수소, 그러니까 이 종류는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여튼 서로 다른 기체를 하더라도 이 매우 고압 조건에서는 압력이 커지면 컴프레션 팩터가 커진다. 압력이 커지면 컴프레션 팩터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경향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자, 압력이 증가할수록 기체 부피는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그 상황을 뭐 그림 같은 걸로 조금 표현해 보시면, 자, 보시다시피 요런 그릇이 있어요. 그릇에 요렇게 어떤 기체 분자들이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얘를 짜잔 하고 압력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압력이 증가되면 이렇게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원래 그릇의 부피가 이만큼이었는데 압력을 증가시켜서 부피를 이렇게 축소시킨 거예요. 하지만 부피가 작아져 봐야 알갱이가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알갱이들은 여기에 이렇게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러다가 여기서 압력을 더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저 그릇의 부피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그릇의 부피가 팍 줄어들겠죠. 그래서 원래 상태에서 압력을 증가시키면 부피가 그릇의 부피가 짱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 알갱이들이 이때는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순간 바로 그릇 부피와 기체 자체 크기, 이게 매우 비슷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압력을 증가시켜서 기체 부피가 줄어드는데, 이게 이상기체에서는 알갱이 자체의 크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압력을 증가시켜서 기체 부피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실제 기체에서는 그 부피가 줄어들다 보면 그릇의 부피와 기체 자체의 부피가 거의 비슷해지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된다? 자, 기체 자체 크기만큼 어떻게 되느냐? 부피가 감소하게 되면 자,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 바로 상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디로? 액체나 고체 쪽으로. 즉 이렇게 가깝게 붙어버리면 분자하고 분자 간의 평균 거리도 가까워지고 분자 간의 인력도 점점 증가해서 기체로 있던 게 액체나 고체로 상태 변화를 해버릴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상태 변화를 해버리면 이게는 더 이상 기체가 아니게 되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 바로 기체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것 이상 더 압축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상태 변화를 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부피가 더 이상 줄어드는 것들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컴프레션 팩터가 RT분의 PVM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자, 원래는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줄어드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부피가 어떻게 돼? 그릇의 부피하고 기체의 부피가 비슷해지는 이런 순간에 이 부피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압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얘가 줄어드는 게 아니게 된다고. 그러면 보통은 압력이 늘어나면 부피가 줄어들어서 이 Z가 거의 비슷하게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아주 고압 조건에서는 더 이상 부피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서 압력이 증가할 때 덩달아 컴프레션 팩터가 같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고압 조건에서는 어떻게 된다? 기체의 종류가 달라도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컴프레션 팩터가 증가하는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저 두 번째 패턴에서 생각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아시겠죠? 잘 들리지? 오케이. 으쌰. 좋아. 특별한 거지. 좋았어. 자, 그 다음 저 2번 두 번째 상황에서 생각할 요소는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 줄게요. A 이 컴프레션 팩터가 그래서 1보다 커지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그냥 압력 증가에 따라서 증가한다를 얘기한 거고요. 지금은 이상기체의 컴프레션 팩터보다 더 큰 값을 갖는다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1은 바로 아이디얼 가스의 컴프레션 팩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 자, 고압 조건에서는 분자 간 거리가 평균적으로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가까워지죠. 그러면 분자 간 평균 거리가 가까워지면 바로 청력 어떻게 되겠어요? 청력이 더욱 커집니다. 그러면 청력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그 기체를 압축. 자, 압축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부피를 늘릴 때 압축이라는 말을 써요? 부피를 줄일 때 압축이라는 말을 써요? 부피를 줄일 때 압축이라는 말을 쓰죠. 즉 기체에 압력을 가해서 부피를 줄어들게 하는 과정을 압축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기체를 압축시키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들끼리 청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힘들이 있어서, 야, 부피야 줄어들어라 라고 발로 콱콱 밟아도 지들끼리 밀어내는 힘 때문에 부피가 잘 줄어들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청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상기체 분자들에 비해 어떻게 된다? Z가 더 커진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컴프레션 팩터가 이거였는데 이상기체는 어떻게 되냐면 압력이 커지면 그
그 커지는 비율 그대로 부피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배 커지면 100배 줄어드니까 컴프레션 팩터가 항상 1로 유지가 되는 거지. 근데 실제 기체는 보시다시피 고압 조건에서 서로 청력이 우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밀어내는 힘이 강해서 압력을 증가시켰을 때 부피가 그대로가 아니라 조금밖에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이 값이 이상기체의 기준 1값보다 더 커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큰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느냐? 바로 기체 분자 간 인력과 청력 중 청력이 더 우세하다 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 자, 세 번째 조건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인데, 얘는 보시다시피 놀라웠게도 컴프레션 팩터가 이상기체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나타나죠. 보세요. 그러면 1보다 크다와 1보다 작다는 서로 무한 사이예요. 서로 반대말 사이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느냐. 첫 번째 1. 자, 아까는 청력이 우세하다고 했죠. 저 조건은 뭐다? 분자 간 인력이 더 우세한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해석을 또 붙이자면 Z가 1보다 크면 부피가 잘 안 줄어든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Z가 1보다 작으면 역으로 부피 압축이 더 잘 이루어진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인력하고 청력 중 인력이 더 우세하다 라는 말을 저기다가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요 4번 이건 뭘까요? 사실은 저 4번은 우연찮게 생기는 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수가 지금 이렇게 연속적이라면 당연히 연속적으로 변할 때 어쩌다가 기준보다 값이 작아지거나 어쩌다가 기준보다 값이 커지는 게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무조건 수학적으로 뭐가 발견되게 돼 있어요. 그 둘의 경계값을 지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연찮게 일이 된 거예요. 우연찮게 일. 그럼 이 4번은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바로 이 Z. 자, 아이디얼 아니고 리얼 게스의 컴프레션 팩터인데 이게 1이 된 거예요. 그것도 우연찮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경우는 분자 간 누가 더 우세한 힘이겠어요? 인력이 더 우세하겠어요? 아니면 청력이 더 우세하겠어요? 바로 이 경우는 인력하고 청력이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까 1보다 큰 조건에서는 청력이 더 우세하고 컴프레션 팩터 1보다 작은 조건에서는 인력이 우세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실제 기체인데도 컴프레션 팩터가 1이 되는 그 우연찮은 순간은 인력하고 청력이 같았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때 두 번째 분자 간 상호작용력. 자, 상호작용력이 인력하고 청력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것의 합력이 어떻게 표현된다? 바로 상호작용력이 나타날 때 인력과 청력의 합력은 항상 마이너스 인력 더하기 청력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조건에서는 인력하고 청력이 같다고 했으니까 같은데 하나가 마이너스고 플러스야? 그럼 0이 되겠지. 그것을 저 4번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꾸 누구랑 같이 비교를 하고 있냐면 이상기체와 계속 비교를 하고 있죠. 근데 이상기체끼리는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력 얼마예요? 없죠? 청력 얼마예요? 없죠? 그래서 인력하고 청력이 합쳐진 합력 얼마예요?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1번의 상황은 컴프레션 팩터가 1이 됐다고 해서 1인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컴프레션 팩터가 뭐가 됐건 간에 기체 분자끼리는 인력이건 청력이건 0이 아닌 어떤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즉 이상기체는 인력도 없고 청력도 없지만 실제 기체는 인력이 있고 청력이 있는데 하필 이 조건에서 두 값이 같은 거지. 그러다 보니 합력만 이 합력만 0으로 똑같게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컴프레션 팩터에 대해서 실험 데이터를 얻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때 1번, 2번, 3번, 4번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저렇게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됐다. 요게 바로 뭐다? 등온 조건에서 보통의 압력에 따른 컴프레션 팩터의 변화 방향성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